언론과 투기꾼, 그다음에 토건족들의 집값 담합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렸다. 나는 이 주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투기꾼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을 말하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무슨 뭐 그룹을 지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투자를 하고 다녀요? 그냥 각자 자기 사정에 따라서 집이 2채 있기도 하고 3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요새 빌라왕들 얘기하잖아요. 뭐 몇백 채를 갖고 있다, 뭐 몇천 채를 갖고 있다,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집값을 그렇게 대단히 많이 올렸어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수가 한 2천만 정도 되고요. 주택시장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소비자도 한 2천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담합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죠. 특히 이 주장에서 문제는 토건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토건족이 누구예요? 이건 일본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건설업체들이나 어떤 지방 정치인들이 정부 예산을 따다가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벌이면서 쓸데없는 토목공사 같은 걸 하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실체가 있죠. 우리나라에 누가 그래요? 현대건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이 집값 올리려고 열심히 해요? 대우건설이 해요? 이런 얘기들이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아무 실체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음모론적인 시각이죠.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때려잡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먹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떤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자율과 국민소득과 무슨 주택의 수요와 공급과 그런 변수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거다. 그거는 듣기는 좋을 줄 몰라도 사실은 아닌 거죠. 다주택자들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건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집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가지면 내가 못 갖는다라는 생각인데 다주택자를 다른 말로 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예요. 내가 집을 3채 갖고 있다 할 때 내가 그 집 3개에 다 살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한 집에 살고 2집을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놔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를 다 때려잡으면 그 많은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는 어디 가서 살겠어요? 이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주택시장이 안전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현실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생각이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나머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어떤 희생양 찾기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뭐였어요? 다주택자를 열심히 때려잡자고 한 결과가 결국 전세 월세가 오르는 결과 아니었어요. 그 다주택자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많이 입은 거죠. 그런 정책들. 불로소득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면 소득의 창출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노동 말고 자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뭐 감성도 중요하고 감성. 디자인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죠. 부동산도 당연히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니까 불로소득을 비난하는 얘기는 아마 19세기의 마르크스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싶은데. 마르크스. 아니, 자본이 없으면 노동만 가지고 가치를 창출한다면 뭐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무슨 뭐 콩고나 이런 데랑 생산성이 뭐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잘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고 또 뭐 기타 다른 생산 요소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동산도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이고 뭐 주택이라는 것도 그죠. 주택이라는 것이 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생산 요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차별화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이 없도록 100% 이득을 환원해야 된다는 거는 현대 경제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죠. 오히려 자본 축적이 많이 되도록 자본을 우대하고 그중에는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마도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바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이득세 뭐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이득이 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근로소득세보다도 낮게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근로소득보다는 항상 세금이 높죠. 많아야 된다라고 높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현대 경제의 메커니즘이 뭐냐. 자본 축적이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살게 되고 경제가 강해지고 윤택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양극화에 대한 문제, 자본 축적된 사람과 아닌 사람?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항상 신성한 것이고 노동이 우대돼야 되는 우대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워낙 사람들의 관념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놓고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자산이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 이런 꼴을 못 봐준다라는 것이 국민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은 임대사업자를 되게 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주택 강화저 특혜꾼이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건실한 임대사업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우리나라도 임대사업자를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무주택자한테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뭐 세제 혜택 같은 걸 좀 주자.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랬는데 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임대사업자들은 갭 투자를 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그 전까지 주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없애버리고 맞습니다. 세금도 중과세하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배 증가한 종부세 부담을 못해서 아예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면 참 유감스럽죠. 주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싸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수를 써도 그냥 토지를 좀 싸게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뭐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고 해봐야 국민 모두가 집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개 10분위 1로 모을 때 하위 한 3분위 정도까지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세금을 많이 매긴다. 백날아배가 소용없는 거죠.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소득, 또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생각하면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집값을 떨어뜨려서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을 싸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거나 또 그분들이 부족한 소득을 좀 도와주어서 민간 섹터에서 임대주택을 찾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방향이죠. 집값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서 누구나 집을 갖게 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층별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또 원하는 집의 어떤 유형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계층별로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모든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값은 떨어질수록 좋아. 올바른 정책 방향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수십 가지이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수십 가지이고 또 단기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장기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르고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꼽아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론적인 결론하고 서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또 어떤 시기를 놓고 보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미쳤냐, 시장이 이론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에 작동하는 여러 요인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시차도 다를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는 아까 얘기한 세금이 오를 땐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자율이 오를 땐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결론하고는 다른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볼 때 그 교수님은 공급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좀 잡으세요? 예를 들면 전체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전체 주택의 스탁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 집이 한 2천만 호 정도 있고 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2천만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것은 전체 주택의 스탁과 그것을 공급으로 하는 수요 공급
관계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신축주택은 거기에 비하면 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한 30만, 35만 이 정도가 이제 매년 나오는 주택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신축주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체 주택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요. 사람들한테 어떤 시그널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신축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축주택을 원하는데 이놈의 주택들이 안 나와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좀 새 아파트를 사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특정한 유형과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겠죠. 그러면 재고주택이 좀 더 영향이 크다고? 당연히 크죠. 당연히 크고, 저는 신축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일정한 파급 효과가 있지만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으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신축 공급. 예, 사람들이 원하니까.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재고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강남시장 같은 한정된 시장을 얘기하면 거기서는 신축주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크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주택가 2천만의 가구를 얘기하는 전국적인 주택시장을 얘기할 때는 신축주택의 영향력이 별로 없죠. 공급이 적다 많다의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만이고 공급이 10만이다. 그런 물량적인 대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이라도 이쪽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강북에서 또 넘어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수급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오르면 이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구나라는 시그널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구나,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가격을 보면 그 가격이 갖고 있는 정보가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주택수가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들이 전부 다 새 집이 되고 주변 지역이 다 좋아지면 결과가 된다면 주택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지만은 뭐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을 본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공급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수요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겠죠. 시장의 범위에 따라서 상반되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지 분야에도 그린벨트를 규제 완화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규제 완화가 되는 지역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집들을 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만 보면 가격이 오르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 이렇게 하여튼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공급 얘기하니까 서울은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저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꾸준히 추진을 했다라면 시장에서 원하는 새 아파트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이고 주택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은 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주변 지역한테도 피해를 안 주면서 살기 좋은 어떤 도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그린벨트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니까. 뭐 후손을 위한 거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네, 후손을 위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1970년부터 그린벨트를 썼는데 지금 후손이 아니면 누가 후손이에요? 우리 밑에 후손 별로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누구 후손이 있어서 그 후손을 위해서 땅을 물려줘요? 우리가 우선이다. 네, 우리가 후손이죠.